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이용호 의원을 포함한 인수위 3개 분과 인수위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청와대는 인사 추천 역할만 하고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길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만에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피해 주민들을 만난 윤 당선인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도 약속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토대를 설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미군은 ICBM 발사 동향을 24시간 감시 중이고 미국은 정찰기 등 정보 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띄웠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 브랜드 상품의 가짜 구매평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은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00만 명을 넘어 국민 7명 중 1명꼴로 코로나에 걸린 셈이 됐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최근 4주간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0.1% 이하로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법안이나 예산을 처리할 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직접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에게까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협치를 부탁하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통합과 정상화 그리고 3가지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주진희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직접 야당과 대화하며 주요 법안과 예산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당선 뒤 참모들에게 국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협치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18개 상임위 중 11개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도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관련해서 이철규 당선인 총괄 보좌역은 당선인이 통합뿐 아니라 정상화와 민생 이렇게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재가동과 민정수석실 폐지가 정상화 행보라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만나거나 산불 현장을 찾은 것은 민생 행보라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야당과의 협치에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보이면서 청와대와 국회, 나아가서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배석자 없이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갈 전망인데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인사는 누가 할 것인가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쟁점이죠. 당선인 측에서는 꼭 필요한 인사는 당선인 측과 협의를 요청했다고. 청와대 측에서는 들은 바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얘기가 있을까 주목됩니다. 송우정 기자입니다. 20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독대합니다. 21개월 만에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으로 청와대 상춘제에서 오찬을 함께합니다. 오찬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한 만큼 긍정 검토할 것이란 기대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과 맞물려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한 적도 문 대통령이 의견을 물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코로나19 대응과 피해 보상,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험성, 물가 상승 같은 민생경제 문제 등도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협의 요청도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는 임기 내 필요한 인사는 한다는 입장이라 평행선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경제1 외교안보 정무 사법 행정 분과 인수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오늘만 3개 분과 인선이 완료되며 전체 7개 분과 가운데 4개 분과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된 겁니다. 차기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정치는 배제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거시경제, 재정, 금융 분야를 다루는 경제1분과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최 전 차관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연금개혁 등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외교안보분과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김태효 전 대통령 전략기획관, 이종섭 전 국방부 합참차장이 인수위원으로 인선됐습니다. 간사를 맡은 김 전 차관은 당선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당선인의 후보 시절부터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해왔고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용호 의원이 맡았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초선 시절 정책위 의장을 맡아 정책 전문가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당선인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직종이나 별도의 누구는 되고 되지 않고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선임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추천 기능만 남겠다고 했죠. 그동안 공직자 검증을 빌미로 사전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민정수석실이 각종 폐해를 빚어왔다면서요. 이에 청와대는 문정부가 하지 않은 일로 민정실 폐지의 근거를 삼지 말라고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 그럼 앞으로 공직자 감찰이나 검증은 어디서 누가 담당하게 될까요?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에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정 기능은 빼고 온전히 국민과 민생에만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은 그간 각종 검증을 이유로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했다며 재차 폐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하고 그리고 신상털기 그리고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공직기강 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도 도맡아왔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법무부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지키면서 공직자 검증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연방수사국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검증을 수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는 문재인 정부에선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어디로 갈까요? 청와대는 아닐 것이라고 했으니 그럼 집무실이 어디가 될까 관심을 모읍니다. 우선 논의되고 있는 건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와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두 곳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번 주말쯤 결정할 예정이죠. 오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과 관저에서 각각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은 직선거리로 약 500m 남짓. 이 때문에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렵다며 윤 당선인 측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를 모색해왔습니다. 청와대 이전 TF를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은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경호 문제로 불발됐다는 점을 감안해 경호처장으로 내정된 김용현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청사는 광화문이란 상징성이 있지만 지하 벙커와 헬기 이용 때문에 청와대를 일부 활용해야 합니다. 국방부 청사는 경호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외세에게 100년 동안 빼앗겼던 용산을 다시 찾아온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모읍니다. 당초 거론됐던 정부 서울청사 본관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대한민국 3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위험하게 있어서는 안 되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을. 외교부 청사를 이용할 경우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국방부 청사를 이용할 경우는 한남동 공관을 활용하게 됩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이번 주말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 뒤 리모델링과 함께 대통령 취임일인 5월 9일 입주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오늘 세계 분과를 시작으로 앞으로 인수위원 명단이 줄줄이 발표되겠죠. 사실 본격적인 섀도우 캐비닛, 예비 내각이랄 수도 있기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수위의 특징을 정치부 박자은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인수위 명단이 모두 공개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공개된 명단을 보면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먼저 윤 당선인은 오랜 시간 검찰에 있다가 지난해 정계에 입문했고 불과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자기 인맥을 쌓았던 정치인들과 달리 기존 정치권 인사에 더해서 자신이 눈여겨왔던 인사들을 발탁하는 방식으로 인수위를 꾸리고 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의 정계 입문을 도왔던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 MB계 인사들을 토대로 정치외교 분야는 주로 MB계, 경제 분야는 박근혜 정부 때 인사, 그리고 정계 입문 뒤 발탁된 신진 세력들과 안철수 위원장 측의 인사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보죠. MB계 인사는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MB계 인사는 외교안보 인사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데요. 먼저 간사를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맡았고 이때 이 전 대통령의 외교 과외교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꾸준히 포괄적인 한미동맹 강화를 외쳐왔고요. 또 윤 당선인과는 대광초등학교 동창으로 윤 당선인에게 외교 과외교사 역할을 또 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정치 입문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이 돼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를 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 외교안보 자문위원,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출신인데 비핵개방 3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고 미사일 사거리 확대에도 기여했습니다. 예. 또 인수위는 아니지만 당선인 비서실에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휘 정무 2팀장 역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었습니다. 아까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경제 분야 쪽으로 포진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선대본에서 경제 공약을 진두지휘했던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바로 박근혜 정부 핵심 참모로 볼 수 있고요. 또 어제 발표된 기획조정분과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담당했었습니다.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강만수 장관의 주니어로 불리기도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경제통이기도 합니다. 또 2007년 자본시장 통합법을 만들어낸 주역인데요.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만큼 이번에 윤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 양도세 폐지 등에도 관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학 교수의 경우에는 윤 당선인하고 악연이 있는데도 중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경우 저명한 회계학자입니다. 또 특히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과 관계없는 이슈를 만들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번에 능력을 인정받아 등용이 된 건데 윤석열 표 인사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인사 등용도 관건이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짙은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또 백팩을 메고 통이동 인수위에 첫 출근했는데요. 인수위에 초기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10여 명으로 알려진 만큼 지금 막판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조직들도 만들고 업무 파악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어제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종 인사 명단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공무원들은 떨고 있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지금까지 박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11일 만에 경북 울진의 산불 피해 지역을 다시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현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조기 착공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상권이 좀 더 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요.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산불 현황 보고를 받고 불에 탄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다 죽은 거죠? 예, 이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울진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금 들어오는 거 하고 다 규모도 조금 올려서. 또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조기 착공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됐었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를 복원시키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은 데 이어 잇따라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대입 학력고사 전국 1등, 서울대법대 수석 입학, 사법고시 수석 합격. 윤석열 캠프에서 공약 개발을 총지휘하고 몸을 던져가며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지금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인사들을 알아보는 파워엘리트 시간, 그 세 번째는 우정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해 대선 경선 경쟁자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거 저도 이거 처음 있는 일인데 처음 보는 건데 27년의 법조 생활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는 분이.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쟁이 끝난 뒤인 11월, 원전 지사는 도와달라는 윤 당선인의 요청에 경쟁 후보 중 가장 먼저 손을 잡고 원팀에 합류했습니다. 선대본 정책본부장으로 공약 개발을 지휘하는 한편 스스로 망가지는 연기도 피하지 않으며 2030 세대의 지지를 얻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선 산후우울증 치료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요. 우리 윤영 씨도 산후우울증으로 고생 좀 했걸랑요. 원전 지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사법고시 수석까지 수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3년간 검사 생활을 거친 뒤 30대 나이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소위 남원장 멤버로 소장파 개혁을 이끌었고 삼선 의원을 거친 뒤에는 제주지사를 2차례 지내며 차기 지도자급으로 무게를 키웠습니다. 이제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서 다시 윤석열 정부 출범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 원전 지사는 새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한때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고 입각 가능성 또는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 내년 당권에 도전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오후, 사실 조금 전입니다.
요즘 이분 몸값이 너무 뛰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선거운동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위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가 나왔는데 단일화가 안 되고 있었던 때, 그 무렵이 좀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도 뭐 저희들이 좀 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뭐 아주 곡절 끝에 단일화가 됐습니다만, 그 무렵이 약간 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여가부 폐지 문제가 지금 예. 양당에서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 전초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권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선인의 생각은 뭐 초지일관 분명하고요.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데, 근데 여가부 폐지가 바로 어떤 그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리천장이 있으면 그거는 깨부셔야 되는 거고요. 20대, 30대 남자층들이 뭐 할당제와 또 할당제의 어떤 유산으로부터 겪는 어려움 같은 거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니까, 네. 결국은 뭐 이것도 당선인께서 얘기하신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공정의 측면에서 공정, 뭐 정의의 측면에서 풀어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남녀 문제도 사실은 공정과 정의의 그렇죠. 문제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자들이 분노하는 것도 결국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또 여성들도 분노하는 부분이 그게 뭐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인수위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게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새 정부에서 실천할 이 국정 과제들을 골라내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국정 과제들을 실천할 인사들을 그렇죠. 그 제대로 선출해내는 것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게 있죠.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견을 하시는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뭐 특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검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약식 특검과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제대로 된 특검 차이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합의가 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만큼 그 시간 동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 능력을 보여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거를 보여준다면은 뭐 권성동 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거와 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예.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할까요? 아니면은 뭐 일각의 얘기대로 사직서를 다 받은 다음에 재신임을 받아야 할까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네네.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그 소위 정치적으로 임명된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남은 또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 한 달여 아마 남았을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인사는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또 다음 정권을 물려받으실 또 지금 여기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란 말입니다. 형식적인 인사권은 당연히 그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있겠죠. 근데 그 인사 어느 부처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건 대부분이 새 정부하고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치는 정부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그 측 인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이 권한은 현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권한을 빌리되 내용은 새 정부의 의중을 충분히 담는 인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음 정부로 넘겨서 하는 게 나을까요?
예, 뭐 사실은 그 사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고 네. 또 그다음에 그게 이제 과연 저기 당선자와 현 대통령 사이에서 얘기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깥에서 이게 필요하다 말다 하는 거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을 삼갔었는데 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사면 논의가 어차피 될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주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 사면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글쎄요, 그걸 뭐 저는 좀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지역 안배나 여성 안배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예. 뭐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단 말입니다. 근데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뭐 성과주의 혹은 능력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비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새롭게 출범하는 뭐 학생들이라든지 취직할 정도의 연배 청년들에게는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갖다 강요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네. 이제 한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능력주의로 보는 거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피해 지원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3월 세비 중 30%를 모아서 기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뒤 첫 외부 일정으로 강원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충분한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다 보살펴 드릴 테니까요. 합니다. 예. 중앙정부와 상의해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강조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세비를 30%씩 모아 3억 5천만 원가량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런 예방 시설을 갖추는데도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연일 이재명 비대위를 주장하는 김두관 의원은 또다시 윤 비대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성역 없이 문제의식을 전달하겠다며 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비대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요구할 것은 하는 그런 표출되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반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패배를 책임지기 위해 서울시장의 꿈을 포기했다며 갈등을 멈추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잖아요. 아까 잠깐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발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과 과거 사직동팀을 없애고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설명에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서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윤 당선인의 어제 발언을 돌아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면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정적을 통제했었던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밝혔고 또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의 신상 털기와 뒷조사도 벌여온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에 따라 소임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정적을 통제하고 뒷조사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기시감이 듭니다. 예전에도 윤 당선인과 청와대 신경전이 있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보복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폐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죠. 네. 그때도 청와대는 선거 개입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발언을 정하면서 강하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당시 후보였던 윤 당선인은 공정한 시스템을 말한 거라면서 보복 수사는 없다고 선그었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게 되는 검찰총장의 거취도 아무래도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죠. 임기 2년인 김 총장은 지난해 6월에 취임했고 내년 5월 말까지 임기가 남아있는데요.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정계에 진출했다고 말을 하고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명분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김호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원행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대장동을 비롯해 이번 대선에서 유독 고발 사건이 많았던 만큼 검찰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내일 윤 당선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데 관심사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니고 김경수 전 지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론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지사는 본인의 비위보다는 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은 SNS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지사를 동시에 사면하자면서 문 대통령이 말을 꺼내기보다 윤 당선인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데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해 오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그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퇴임 전으로 그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청와대가 긴급 해명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 내외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데 셀프 수여가 아니냐 이런 일부 언론의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합쳐서 1억 3,600만 원의 훈장을 스스로 수여하기로 했고 제작 기간만 2달이라고 부각이 되자 문제가 있다고 짚은 겁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무궁화 대훈장의 수여는 상훈법에 의거한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 12개의 대한민국 훈장 중에 최고 훈장이 바로 이 무궁화 대훈장인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김문영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가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ICBM 지지대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서훈안보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북한이 언제 미사일 시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보고를 했다죠. 우리군은 24시간 대비 태세 중이고 미군은 정찰 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띄웠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의 순안공항 북쪽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 2개가 확인됩니다. 폭은 50m로 같지만 길이는 각각 220m와 100m로 측정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VOA는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지난 12일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토대를 증설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화성 14형과 화성 15형 발사 때도 이동식 발사 차량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했습니다. 단단한 바닥 토대에서 명중률을 높이고 이동식 발사대의 파손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평양 주민들에 대한 대내 결속 차원에서 북한이 순안 비행장에서 ICBM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군은 북한이 언제든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4시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미군 특수정찰기 코브라볼 등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당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떠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며 여성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돈과 또 다른 신체 사진을 받아냈는데 이 사진을 또 SNS에 유포했습니다. 피해자를 2번 다치게 한 거죠.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있던 남성과 여성을 분리한 경찰이 남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무언가를 확인한 경찰은 남성과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지구대 같아요. 남자들 이렇게 불러서 싸더라고요. 바로 여자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여성 B씨에게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삭제하려면 현금과 B씨의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협박했습니다. 돈과 사진을 넘겨받은 A씨는 오히려 이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거 직후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또 다른 여성들의 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영상을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인들에게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플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는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의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에 들어선 택시가 천천히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가 불쑥 튀어나와 부딪힙니다. 20대 정모 씨 일당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사전에 계획한 범행입니다. 한 50만 원 뜯을 주신다든지 끌고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와서 받으니까. 정 씨는 친구나 사회 선후배들은 물론 SNS로 알게 된 여성들까지도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유흥가에서 만취 차량을 쫓아가 사고가 날 뻔했다 신고하겠다며 운전자를 협박하는가 하면 1,000만 원? 얼마 원하시냐고 그럼. 어플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는 술자리 이후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협박해 합의금을 챙겼습니다. 돈벌이가 되자 정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알고 지내던 여성들과 공모해 성관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현직 공무원인 20대 남성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협박에 4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공갈 협박으로 22명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1억 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타낸 보험금은 5억 원이나 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치부가 드러나는 거고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경찰에 신고를 못해서 범행 기간이 길었던 겁니다. 지인의 지인을 계속 범행에 가담시키다 보니 공범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 8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9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멀리서 보면 낙엽만 타고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밑동이 탔으니 결국은 고사하게 되고 그럼 집중호우 때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졸였던 원전과 LNG 기지 주변에는 또 어떤 나무를 심는 게 나을까요? 장진철 기자가 산불 피해 복원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면적의 41.2%, 이번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동의 강릉 산불의 피해 면적입니다. 숲 밖에서 봤을 때는 큰 피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나무 아랫부분이 모두 탔습니다. 이렇게 밑둥이 타버린 나무는 3년 안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모두 베어내야 한다는 건데 이로 인해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위험도 높습니다. 6월이나 7월에 이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빗방울에 의해서 침식이 발생하게 되고 그게 점점 커져서 이렇게 무너지는 형태가 되는. 산림당국은 6월까지 피해목 제거와 석축 옹벽 설치 등 사방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항구적인 복원 계획 수립도 본격화됐습니다. 민가 주변에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렵 수림을, 정상부에는 성장이 빠른 침렵 수림 조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 원전과 삼척 LNG 기지 일대에는 굴참나무와 같은 불에 강한 내화 수종 식재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복원은 조사 등을 거쳐 최소 3년 이상 소요됩니다. 20일까지 1차적인 조사를 마칠 계획인데 우선 1차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산불 피해 지역의 동식물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토양까지 복원하는데 최소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산림당국이 산 주변에서 불씨 관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다른 구매자들의 상품평 많이 참고하게 되죠. 그런데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가짜 상품평을 달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상품평만 보면 가족이 40명이거나 고양이를 30마리 키워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쿠팡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품평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쿠팡에서 판매 중인 고양이 배변용 모래입니다. 300개가 넘는 리뷰 가운데 베스트 리뷰가 있습니다. 이 상품평을 쓴 작성자는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고양이 모래를 210리터 넘게 구매했습니다. 고양이 30마리가 쓸 분량입니다. 또 다른 상품평 작성자도 한 달에 모래 210리터를 구매했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무선 마우스 등 똑같은 10개 품목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산 제품은 공교롭게도 쿠팡의 자회사가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 상품이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으로 보기 어려운 기록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해 리뷰 몰아주기를 해 출시와 동시에 검색 상위권에 오르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고, 쿠팡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밀어주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PB 제품에는 별점 5점을 주면서 저희 회사 제품이나 혹은 다른 경쟁사, 중소기업 제품에는 별점을 1점을 줍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은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계속 허위 주장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휴식 도중에 난간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 48m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도 CCTV도 없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입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40대 남성 근로자가 48m 높이의 난간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동료와 석탄 분배 장치 설비를 점검하고 휴게 공간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비 점검을 위해서 2인 1조로 근무하시던 근무자 2분이 대기실에서 휴식하시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락 당시 동료는 사고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잠시 다른 쪽으로 보는 사이에 앞에 있었는데 안 보여서 밑으로 보니까 떨어져 있었다. 해당 지점에 CCTV가 없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료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추락사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7만 5,198명을 기록해 이렇게 가다간 자정 기준으로 4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대 전망치로 예상한 37만 명을 훌쩍 넘는 수치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누적 확진자를 따져보면 700만 명, 3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7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린 셈이 됩니다. 위중증과 사망자도 늘고 있고 또 2, 3주 뒤에는 폭증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다행히 치명률은 0.1% 이하로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선별검사소에 PCR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로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동네 병원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병원마다 검사 대기자가 북적이면서 확진자는 36만 2,338명으로 하루 새 5만 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700만 명을 넘어 전 국민 7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린 셈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각각 1,196명과 293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확진 규모와 2, 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3월 말에는 이 수치가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확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누적으로 보면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는 세계 87위이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입니다. 또 국내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도 다른 국가에 비해 낮습니다. 최근 4주간 오미크론 치명률은 0.1% 이하로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방역당국은 재차 평가했습니다.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서 현재 단기 치명률 자체에서는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유행 정점이 가까워지면서 거리두기 대폭 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다른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확진된 환자도 중증이 아니면 일반 병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이 대선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K-방역에 대해 비판을 해온 터라 거리두기가 전면 폐지되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시행될 조짐이거든요. 또 옥상옥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 7분의 1 수준 돼요. 이제 8명이 근무하다가 지금 2이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이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철폐할 것을 주장합니다. 영업 제한한다고 코로나 확진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때맞춰 다음 주를 기점으로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거리두기 전면 폐지는 취임 전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재 시행 중인 영업시간 제한 등은 완화하는 대신 고위험군과 중환자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캠프 자문역으로 활동했던 정기석 교수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현 정부의 K-방역 대신 고위험군 중심의 새 방역 체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도록 할 겁니다. 각 시도나 그다음에 일부는 뭐 그보다 다 작은 단위에서 갖고 있는 의료원들, 그 병원에서 인력들을 좀 뒷받침 받아가지고 방역 컨트롤 타워도 정비합니다.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옥상옥 논란을 일으킨 현 청와대 방역기획관제 폐지가 1순위입니다. 방역기획관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근데 왜 굳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가져야 되는 거죠? 방역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책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 긴급구조본부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일부 부처 역할이 보건복지부로 통합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과 업무 분장도 다시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소상공인은 가족을 동원해 인건비는 줄여도 임차료와 대출 이자는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죠.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니만큼 이들이 붕괴되면 우리 경제는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보상도 고맙지만 영업을 길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입으신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손실을 다 보상해드리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당선인의 공약은 손실보상 50조 원과 임대료 나눔제로 요약됩니다. 소상공인은 소급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또는 임대료도 안 되는 돈이 나왔고요. 소급적을 정형을 해서 이게 피해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올해 초 9조 6천억 원 이외에 당선인의 공약대로 50조 원을 투입한다면 평균 1,500만 원, 업종별 차등 적용이 유력합니다. 이제 방역 지원금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여러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게 이렇게 지원.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올해 예산은 지출을 조정할 여지가 크지 않고 추경은 적자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장기 대책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니 해도 상한 능력을 키우는 부분들은 경기가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나을 테니까. 새 정부가 거대 야당과 소상공인 대책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침공 3주째로 접어들면서 러시아군의 수도 키우 진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폭발음이 끊이질 않고 또 여러 곳에서 또 포격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는데요. 시가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유리할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만약에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서 초토화 전략을 쓴다면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용호 기자, 거긴 어디입니까? 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이 자리한 수체아바주 시레트에 나와 있습니다. 침공 19일째인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거리, 민간인 시설을 포함해 도심 곳곳에 포격을 퍼붓는 것은 물론 동쪽과 서쪽, 북쪽의 포위망도 점차 좁혀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엔 공습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키이우 진입이 임박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시가전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지형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전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 입장에선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초토화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무자비한 폭격과 수주 또는 수개월간의 시가전을 결합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측 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 중단된 4차 협상은 곧 재개가 될까요? 네, 화상으로 진행되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4차 협상이 어제 기술적인 문제로 중단됐는데요. 오늘 재개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제 약 2시간가량 화상회담을 진행하다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대표단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을 들였다며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쟁이 늦어도 5월 초엔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아레스토비치 고문은 러시아의 군사 자원이 바닥나면 늦어도 5월 초엔 평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레트 국경검문소 앞에서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사되면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서부를 공격하는 러시아군 코앞까지 찾아가는 셈이 되죠. 이번 전쟁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수주 내 유럽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문 지역은 우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특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까지 들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어 푸틴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The president lead the world in putting in place consequences, putting in place repercussions and steps in response to the actions of Russia, the brutal actions that have certainly impacted.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예고한 대로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are watching closely to see the extent to which China actually does provide any form of support, material support or economic support to Russia. It is a concern of ours. 특히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과 중국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인접까지 방문하면 전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겠지만 확고한 지지와 방어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김광현, 양현종 등 메이저리그에서 온 특급 투수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여기에 시속 160km를 넘나드는 강속구 투수들도 어깨를 풀고 있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돌직구 경쟁에 나설 투수들 최영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두산 외국인 투수 스탁이 미트에 공을 뿌리자 둔탁한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전광판에는 시속 153km가 찍힙니다. 최고 시속 156km의 직구로 KT 타자들을 돌려세운 스탁은 정규 시즌에는 자신의 최고 구속인 시속 162km를 선보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Probably in a, not in the next couple of weeks, but as I get, as I warm up and get stronger, then fans should expect that. 지난해 일본에서 160km를 던진 삼성의 새 외국인 투수 수아레즈도 올 시즌 강력한 강속구 투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들 중에선 키움의 안우진이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 156km를 던지며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최고 구속 152km의 직구를 던지며 두산 타선을 잠재운 KT의 신인 박영현과 직구에 자신감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지금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즌 때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155km를 던져 류현진을 놀라게 한 한화의 신인 문동주까지. 2012년 LG 리즈의 시속 162.1km를 10년 만에 갈아치울 새로운 강속구 투수는 누가 될지 돌직구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꽤 길어졌죠. 햇살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쑥쑥 오르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은 20도를 넘나들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이맘때 옷차림이 얇아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종일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내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안개도 무척이나 짙겠습니다. 가까운 곳도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3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는 22도, 부산은 19도로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무척이나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려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또 춘분인 월요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와서 무척이나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